안녕하세요. 옛말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죠. 그러나 생각보다 본인의 분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 옆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인데 모자가 똑같은지 점점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치길래 한 방 먹여버렸습니다. 저는 누구랑 싸우는 것도 싫어해서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어느 정도 손해보며 사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태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쌈이 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많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사실 연인이 되려면 맞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연애 때는 그런 점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달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특히 집 문제가 그랬죠. 우리 부모님은 집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서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호하셨고, 하지만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곳저곳 살아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아직 젊으니라 전세로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 집을 알아볼 때는 집값을 비싸다는 것과 저희가 당장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에서 3년 정도 지나니 이사 준비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을 알아볼 때 남편에게 이번에는 집을 매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년마다 이사하는 비용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 정도 지난 후 전세가 급격히 올랐다. 그래서 이사를 안 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집을 사기도 전세로 살아보기도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현재 거주하는 동네와 집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여서 결정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니 계속 미뤄두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서 이번에 집을 사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부동산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세로 계속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저희 둘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저희를 불러서 남편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너 요즘 집을 살 생각이니? 라고.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면 손해보지 않을 거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살았던 곳들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으니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 정도의 매매 가격이 더 낫겠죠.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전세로 살아. 집을 매매하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거야. 30년 동안 전세로 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도 않고 집을 먼저 사는 사람들을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 내 말 잘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전세로 하는 걸 밀어붙이니 저도 알겠다고 했어. 정말로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전세가 싫은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계속 이사하고 다시 이사하고 지쳐서 이제는 안정적인 내 집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이사하기 2주 전이었나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살면서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전세를 알아보러 다닐 때 괜찮은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그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계약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이사할 집주인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남편은 너무 좋다며 그렇게 했어요. 하자고 했지만 2주 전에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과 함께 저희 돈을 살릴 방법을 찾아다닌 끝에 결국 2억 원 가까이가 사라졌어요.
정말 너무 허탈하고 그 당시에는 전세로 하자고 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사건을 알게 된 날 남편에게 얼마나 화를 내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번에는 집을 사자고 했는데 우리는 투자 목적이 아니고 어차피 실거가 조용한데 당신이 전세로 하자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나도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왜 나에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난리야. 당신한테 난리 안 치게 되었어. 당신과 어머님과 전세집을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주만 버리지 않았어도 2억 가까운 돈이 공중분해되는 일은 없었거든.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갈 곳이 없어졌으니 난감했어요. 그래서 월세라도 알아봐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하셔서 본인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너희 이사갈 곳이 없어졌다며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하셨거든. 어쨌든 전세를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는 시험집과 합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걱정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냥 시댁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 풍가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당장 할 곳이 필요하니까 엄마 집에 살면서 돈 가져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기이 나아지고 나서 역시나 계속 그러셔서 남편이 엄마에게 애 보고 오라고 하는 거 보고 더 과감한 결론에 찬성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결정의료 여권을 모아서 출산할 때 그때 이벤트는 어머니 이름으로 했고 애 사실이라니 제 상황이 그러주세요. 그다음이 아직 안 왔어요. 애기가 그대로 생애가 우리 애기가 정말 귀여우니 우리 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있다가 우리 딸의 교육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가식적인 태도로 대하시더라. 그래도 우리가 풀려 안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을 알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근급의 자세로 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생각해보니 좁혔다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계속 겪어봤기에요. 모든 것은 더 잘해되는 현세진들 더 좋게 키운다고 생각해보니 미래에 우리 아이가 살아갈 마당을 제공한 방이 많으니 지료 깊은 태도를 가짐으로 일관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키셨어요. 하루는 제게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군요.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자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라, 어머니. 나는 평일 내내 알바를 해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요? 주말에 쉴 수 있는 건 뭘 쉬어야 할 거다. 다음 주를 위해 반찬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해야죠. 그건 나중에 남편과 같이 할 거예요. 나는 잠을 더 자고 일어날 거예요. 왜 내 아이만 일어나면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나와. 처음에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생활했지만 불편해서 최대한 시어머니의 말을 듣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평일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엔 잠만 자면 뭐라도 안 하는데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게을러진다는 여자가 퍼지답이 없어서 온종일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도 남편을 도운다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힘든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말에 저를 일시키지 않거나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평일은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출근하는데 이제는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져서 시어머니가 월세를 요구했어요.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들 내외가 우리 집에 있어서 월세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라고.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네요. 나는 관리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너희들이 월세 정도를 내줬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알려주시면 남편과 상의한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생각해본 결과 약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두 성인이 함께 살기 때문에 바깥에서 살아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100만 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들이 월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돈을 저축해 주려는 거니까 그 돈을 모아서 너희가 출가할 때 줄 거니까 내게 적금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적금을 드는 것처럼 제게 돈을 주시면 모아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100만 원이란 금액이 적지 않아서 남편과 상의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월세를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원초 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난 그렇게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100만 원 정도 요구하신다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7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엄마도 시세를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냥 남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엄마에게 드리는 게 낫겠죠? 솔직히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는 건 과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정도면 괜찮은 금액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그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었고 오히려 엄마가 더 저렴하게 받아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 돈은 제가 혼자 쓸 거니까 모으려는 거고요. 그냥 우리 적금으로 생각해서 엄마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니 좋은 거예요. 남편이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처럼 시어머니에게도 보내는데 조금은 부담되는 금액이긴 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시어머니에게 월세를 보내고 낸 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월급날은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월세를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가요? 어머, 월세 살고 계세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거든요. 아유, 방이 3개나 돼서 그런지 저희도 월세가 부담이네요. 그래요,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월세 어느 정도 내세요? 저희는 1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네, 100만 원이나 내세요? 저희는 70만 원이에요. 평수가 넓은가 봐요. 저희는 33평인데 저도 그 정도인데 거기는 왜 그렇게 싸요? 저 정도면 비싼 편이에요. 방이 3개나 있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장만하느라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세탁기나 냉장고 등이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편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사려면 돈이 들잖아요.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의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에게 주는 월세가 과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한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인지, 주변 시설이 어떤지에 따라 시세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 60에서 70만 원 선이었어요. 조건 자체가 매우 좋은 곳이라서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신경 써야 할 점이 많고 불편한 것들도 있어서 빨리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냥 나와서 살자고 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월세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을 줄이던지 우리가 따로 월세 고에서 나가던지 해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작은 평소에 살아서 그런 거겠지? 우리 엄마는 3평이 아니거든? 그리고 엄마가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살면서 돈을 쓰는 걸까? 지금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 정도면 웬만한 월세는 다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시어머니랑 한 공간에 사는 것도 힘들고 주말에 편하게 쉬지도 못하잖아. 그럼 그냥 엄마에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돈이 한 푼이 아깝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씩이나 드릴 필요 없이 밖에 나가서 월세로 살면 30만 원짜리 적금도 들 수 있을 거야. 남편은 본인이 편하다고 해서 그냥 시부모님 집에서 살자고 했지만 저는 완강했어요. 대략적인 시세를 알고 나니 시어머니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겠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우리가 이혼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월세를 드리는 돈 모은 만큼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냥 가해서 월세로 살려고 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드린 돈을 모아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내주세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달라고 한 건데 어머님이 그 돈을 모아서 우리 분가할 때 보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너도 참 웃기다. 너희가 밖에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쓸 돈에 내가 조금만 받는다고 한 건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완전 비싼 월세 가격이라는데요. 냉장고와 세탁기가 다 있는 방도 한 달에 관리비를 합쳐서 7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100만 원씩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도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적금 든다고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100만 원씩 받으셨죠. 그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 집에서 좀 먹었니? 생활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물값이나 보일러 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야겠어요. 전화하니 남편이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 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우리가 있는 바람에 생활비가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돈을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정말로 절약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는 바로 70만 원짜리 월세를 계약하고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더니 그냥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월세 사는 것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너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어차피 엄마랑 아빠는 일하느라 거의 집에 있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여기도 괜찮아. 고집 부리지 말고 엄마네 집에 들어와서 살아. 내가 이런 곳에 살면 엄마가 마음 편히 잘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계속해서 친정으로 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남편이 싫다고 하면 친정엄마가 강하게 들어오라고 해도 어렵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은 호의적이었고 엄마가 우리 가진 월세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둘 다 일하시니 집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친정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별일 아닌데도 자주 우리를 찾으시곤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봤을 때부터 친정 사례를 한 뒤로 매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식이나 개인 일정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할 때도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 친정집에 올 거란 말씀이세요. 시어머니와 가는 것처럼 저희는 부딪히게 되었죠. 하루는 갑자기 시댁에서 제사가 있으니 넘어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댁은 제사를 명절이나 4월에 한 번 정도만 지내는데 갑자기 시댁 제사가 있다 하시면서 저를 불러서요. 이번 주말에 제사가 있으니 넘어와라는데 무슨 제사인지 말이죠. 우리는 이번 달에 제사 없는데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제사가 있다고 하면 그때가 있는 거니까 너는 무슨 상황인지요. 많이 안조리해 드렸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남편만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날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아니, 시댁 제사를 시어머니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평소 하던 제사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면 제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사를 하러 오라고 하셨지만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남편만 보냈어요.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저한테 내려와서 짐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짐인지 알아보려고 내려갔더니 차에서 5개 정도의 상자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짐인 거죠? 박스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가방들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어요. 아, 엄마가 가져다 주라고 했던데 한두 개가 아니라 5개나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여러분께서 제사 음식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을 보고는 이걸 왜 가져왔냐고 얘기했죠. 이걸 왜 가져왔니? 한두 개가 아니라 5개씩이나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엄마가 주는데 어떻게 하죠? 길에 음식을 버리거나 안 간다고 해서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만든 음식인지 알아요. 원래 없던 제사인데 갑자기 만들어놨네.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친정살이를 해도 시어머니가 우리를 불러서
두 번째, 저희가 주차장에서 싸운 적이 있었는데 친정집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내려와서 시어머니가 보내신 음식을 보게 되셨어요. 보시고는 찌개 뭐냐고 하셨죠. 이게 뭐야? 너무 안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와 봤더니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다시 어머니께 가져다 드릴 거야. 어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어떻게 이걸 다시 가져다 들고 말이 돼. 그런데 5박스를 어떻게 하려는지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음식 때문에 싸우자 친정어머니가 우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녀도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친정집에 사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거든요. 친정 부모님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분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요. 남편에게도 하루라도 빨리 분가하자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회사 일은 물론이고 남는 시간에는 알바도 하며 주말에는 알바를 뛰어가며 돈을 벌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 집에 살았을 때도 월세 개념으로 돈을 들였으니 이번에도 친정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죠. 친정 부모님 집에 얹어 살고 있는 거니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드렸던 것처럼요. 드릴 게 뭐, 얼마나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100만 원인가요? 당연한 거겠죠. 예전에 어머님께도 그 정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럼 100만 원은 너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때 많다고 했을 때 당신 뭐라고 했어요? 원래는 더 많이 돼야 한다고 했으면서 어머님께서 적게 받으시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때보다 물가가 더 오른 지금 월세는 내려갔겠죠? 더 시세가 올랐다면 오른 것이겠네요. 더 드리고 싶은데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작년에 잡부모님 댁에 얹어 살 때 100만 원도 적다고 말했던 남편이 이제는 친정 부모님께 월세와 생활비를 드린다 하니 아까워서 돈은 실은 들게 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느냐고 하셨어요. 아니, 너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돈을 보내? 예전에 시어머니 댁에 얹어 살 때도 그 정도를 보냈어요. 괜찮아요. 그냥 너가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주는 거야? 친정 엄마는 우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굳이 통장에 넣어드렸죠. 그래서 친정살이한 3년 정도 후에 29평의 집을 매매할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제 회사 근처 중에서 좋은 아파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집 중에 급매로 내놓은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계약금을 걸고 친정에 와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집을 계약하고 가는 길이 집을 급하게 옮겨야 된다고 하여 덕분에 우리도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친정 엄마가 한 통장을 주셨는데 보니까 제가 월별로 보내드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네 돈은 왜 주냐고 했더니 우리가 엄마랑 함께 생활하면서 아끼던 돈이었는데 너만큼 쓴 만큼 주는 거야? 너는 20대부터 대학 다니고 취업했으니 오래도록 엄마와 함께 살아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이랑 함께 살아본 경험만으로도 좋아?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쓸 만큼 써도 괜찮아 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텐데 이거 말씀하면 제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정말 돈을 모아서 주셨어요. 제 남편이 최근에 이직하게 되어서 대출과 계약을 제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으로 대출을 갚아나갈까 생각했지만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었죠. 남편에게 얘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굳이 빨리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분가하게 되었어요. 이사하는 날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새 집을 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선 집을 정리하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한 후 일주일 만에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초대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면서 집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집이 29평이라 좀 좁긴 하지만 이 정도면 집이 잘 나왔네요. 이전에 살던 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던 것 같더라고요. 방은 조금 작지만 3개나 있네요. 여기 방은 사용하지 않아서 일단 비워놓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방으로 꾸미려고 해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미리 꾸미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중에 방문하게 될 때를 상상하며 그냥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다는 뜻을 암묵적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괜찮으면 그냥 하시면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희 집으로 오실 때 연락해 주시고 집을 둘러보시면서 저기에는 무엇을 놓으면 좋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면 볼수록 집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작은 수납장 하나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시기 전에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없으면 밖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해야 되니까요. 그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되겠죠? 우리 집이면서 왜 어머님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죠? 아니죠. 우리 아들 집이면서도 결국 그것은 내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살까 생각해요. 우리 집은 원하느라 몇 번을 창고를 비우느라 힘들었는데 너희 집은 살짝 정리만 해도 새 집 같아서 매우 깨끗하다는 거죠. 시어머니 말씀처럼 너무 깨끗하네요. 남편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합가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래 나도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편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는 게 다르잖아. 며느리는 일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못 챙겨줄 거 아니야. 예전에 엄마와 함께 살았을 때가 진짜 좋았거든. 우리도 어차피 방도 하나 남는데 들어오는 게 어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며 주접을 덜하고요. 그 모습에 기가 막혀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떠난 후 남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님 집에 살았을 때가 좋았어.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살면 밥도 잘 챙겨주시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줘. 주시지 않으시죠? 혼자 계십니다. 내가 다 했잖아. 어머님은 시키시는 것밖에 더 하셨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당신이 살림 솜씨는 능숙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랑 살고 싶으면 당신이 시부모 집에 들어가거나 남편 하겠다고 하면 직접 들어가 살라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진짜로 우리 집으로 이사 올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을 데리고 오셔서 집안 치수를 채우셨죠. 여기까지 장 하나만 주시고 여기에 선물 하나 드릴까요?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기에 왜 장을 짜세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들어오려고 하니 가구는 어느 정도 갖추어야겠죠. 되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니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벙하는 제 표정을 보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하자 하는데 싫으면 내가 나가 살던지 해야 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싫으면 나가라고 하시면서 저를 흘겨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납작 엎드릴 줄 알았나 봐요. 그럴까요? 그럼 마음 편히 나가드리죠. 감사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알겠다고 하며 죄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셔서 장을 짜고 계시는데 만일 어머님 못 뜨게 하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 똑바로 행동해. 뭐, 당신도 너무 한 거 아니야? 저번에는 그냥 살았는데 그냥 좀 같이 살다가 정말 불편해지면 그때 말할 거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일어났던 어머니와의 다툼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럼 한번 말을 터뜨려 볼까요? 저는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번에 좀 양보하던가 해야겠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안 나가면 저가 나갈 거라고 했는데도 그냥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전세로 돌려버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지만 이렇게 나와서는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았고
집 소유권도 내 것인데 일부러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그런지 여러 부동산에서 우리 집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약속을 몰아버렸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을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떡하니 집안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팔짱을 끼시고 기고만장해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지? 제대로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제가 왜 사과를 해요? 뭘 잘못한 게 있다고요?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으니 어디 혼자 나가서 살아봐라.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니 부동산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앞인데 들어가도 되겠어요? 제가 집 안에 있어서요. 문을 열어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제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서 무슨 말인지 물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문을 왜 열어줘? 누군데?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고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했습니다. 아, 어머님께서 안 나가신다고 하시니까요. 이 집은 전세인데 그런 결정은 누구 마음대로 이 집을 전세로 돌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제 남편이 말 안 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나요? 나는 안 그냥 집을 팔아버릴까 하다가 그건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세로 돌렸어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서 금방 나갈 것 같아. 어머니도 어서 짐을 빼실 준비하세요. 시어머니에게 짐 빼실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으로 가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마 시어머니한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대충 들었겠죠. 남편은 뭐라고 하려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고함을 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을 전세로 돌릴 수가 있어? 그게 왜 우리 집이야? 그거 내 집이야. 당신이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대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대출을 받고 제 이름으로 집을 계약했지만 그게 왜 당신의 집이냐? 당신의 마음대로 하도록 할 것 같아. 지금 제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봐도 모자랄 것 같아. 어디 해봐.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래, 이혼하자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서워할 것 같아. 시어머니 편만 듣고 뭐라 하던 남편 보며 진짜로 정이 모조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한 후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죠. 갖고 있는 것은 지켜야 하니까요.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남편보다 제 벌이가 더 있을 때도 제가 높은 기여도를 가졌기 때문에 남편이 40%의 재산 분할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변호사에게 이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남편은 며칠이 지난 후 전화해서 우리를 좋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아마 남편도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송하면 서로 아픔까지 감수하겠다고 했던데 그냥 좋게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밑바닥까지 보여줬지만 아직 못 본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난 당신과 좋게 헤어지는 걸 원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합의 조건이 뭐냐고요? 뭔데 그냥 반씩 가져가는 거야? 뭐 반씩 웃기지도 않아. 그게 지금 합의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거야 누구인데? 좋으라고. 나는 합의할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도 빨리 변호사 해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이 이렇게 해봐도 뭐가 남는다고. 어차피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러겠지? 근데 당신도 들었잖아. 내가 당신보다 재산 분할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걸. 근데 반반으로 합의하자고 하면 내가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도 소송 준비하라고. 저는 남편한테 소송을 할 거라며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에서 남편과의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친정으로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괜히 내가 합가한다는 소리를 해서 너희를 싸우게 만들어 미안하다. 내가 합가하자는 말 안 할 거니까 너도 이제 그만해.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나도 너를 이해하라고 한 것 같아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해줘.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싫으면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건데 왜 지금 그러세요? 왜요? 아들이 빈털터리로 쫓겨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니? 너한테 시키려고 내가 합쳐가자고 그런 거야? 다 내게 해줄게요. 우리를 생각하셨으면 싫다고 할 때도 들어주셨어요. 이제 와서 합쳐가겠다고 하시는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어요? 믿겠어요. 이렇게 사과하는 척하면 제가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에 남편은 성질을 내며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저와 좋아하니 어머님께서도 과하지 않게 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 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똥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새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꿈은 사라졌지만 분수를 모르는 모자를 더 이상은 볼 필요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친정 엄마가 모아놓은 통장에 대해 남편한테 얘기했다면 그것도 재산 분할하고 길길이 날뛰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편한테 언급한 적이 없어서 남편은 집값의 40% 겨우 받고 저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친정 엄마가 주신 통장에 있는 돈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쳐서 25평 집 한 채를 샀습니다. 사실 거기에 혼자 살 계획도 했었지만 너무 청순해 보일 것 같아서 아직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무서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들어와 살며 구매한 집은 월세로 돌려서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집주인의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로 인해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집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친정 엄마만은 저에게 잘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편 그리고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와 함께서요. 남편은 같이 산 지 얼마 안 돼서 결국 따로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제 집에 살면서 저를 부려먹고 싶었겠죠. 남편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대출받아서 산 집에서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참 멍청하다 싶었어요. 이렇게 본인 분수를 모르면 교통겠어요. 올겨울이 지나면 이혼한 지 1년이 되더라고요. 이혼할 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흘러가네요. 오히려 남편이랑 살 때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늘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